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고종환 TV가 우선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제가 부동산 애널리스트 교육을 매일경제와 지난해에 그 1級과정을 마쳤거든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운영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훌륭한 사회 저명은사들이 많이 오셨어요. 여러분이 아시는 서경석 그 방송인도 오고 또 재벌도 서너 분 오시고 또 호텔협회 회장 이런 분들도 쭉 오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소식을 전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또 따로 만들기가 해서 어차피 부동산 애널리스트 협회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해서 고종환 TV를 부득이하게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.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저 개인이 할 때보다 이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. 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올해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올해부터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데요.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좀 빨라지고 있다.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.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,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올해 경제제도 운영과도 관련해서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. 양해를 구하는 게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요점 위주로만 설명해야 되고, 이런 내용이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좀 이해하시고, 구체적인 것들은 기사에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기사 검색하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1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예요. 말 그대로 신생아 특례,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로는 들어봤죠.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입니다. 이거는 내용이 말 그대로 신생아에 초점이 있고, 신생아를 낳게 되면 이게 이제 결혼을 안 해도 돼요. 대출 산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, 그러니까 2023년 출생부터 적용이 돼요. 사실 이것도 좀 아쉽죠, 그렇죠? 소급해서 적용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출산을 독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나누는데, 자산은 5억 6천만 원 이하,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. 금리는 연 1.6에서 3.3, 굉장히 낮죠. 이게 매력적입니다. 정책금융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9억 원 이하 주택 5억 원까지, 이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자산이 3억 6천100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.1에서 3.0, 더 낮죠? 최대 3억까지. 이제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, 지방은 4억 원 이하, 그래서 최대 3억까지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. 상당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주택담보대출 제도이자 또 전세재금 대출 제도이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두 번째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인데요.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물려줄 때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잖아요. 근데 기본 공제 5천만 원 10년간이죠.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여기다가 이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. 양쪽이 받게 되면. 그러니까 이제 3억 원까지는 결혼할 때, 혼인을 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. 이것도 굉장히 큰 파격적 혜택입니다. 아마 결혼을 독려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, 촉진하기 위한 좀 획기적인 정책금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택청약제도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고요.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을, 그러니까 주택 청약저축을 납입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또 2월 가세 필요경비 합리화, 이 뭐 내용이
조금 길어요. 근데 이제 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혜택들이 주어졌다라는 점은 좀 다행한 일이죠. 이제 세법상의 그 주택 개념도 정비가 됐는데, 뭐 좀 복잡해요. 근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.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, 뭐 이렇게 좀 바꾼다는 거예요.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, 이거는 공인중개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.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요.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이름, 사무실 주소, 전화번호,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했거든요. 또 부동산 소재지의 명칭, 등록, 전화번호, 대표자명, 소속 공인중개사, 이제 전세상이나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,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이런 제도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전세 매뉴얼, 전세계약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안심전세중개사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자꾸 책임만 강화하고 처벌만 높일 게 아니라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 좋을 텐데,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자꾸 이렇게 책임만 강화하는지. 그리고 일부의 일탈행위잖아요. 뭐 어쨌든 참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역세권 유흥 공급 활성화인데요. 역세권의 유흥 공급을 좀 늘리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무주택 세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.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, 이건 이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죠. 그래서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3천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다는 점, 구간이 2천만 원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5천만 원 늘린 점, 재건축 부과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요. 그러니까 좀 늦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뒤늦어지니까 초과 이익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. 여러모로 유리해졌고,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이면 70%, 15년 이상이면 60%, 10년은 50%, 이렇게 좀 감면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금액이 지금 평균으로는 약 8,800만 원 정도로 가구당 추정이 되는데, 이게 한 4,800만 원 정도로 거의 절반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, 이런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.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제 제정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20년 이상입니다. 100만 제곱미터니까 약 30만 평이죠. 이런 지역들이 되는데,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라든지 뭐 그러니까 서울, 부산, 또 수원, 용인 등 이런 낡은 그런 그 아파트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엊그제 나온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얘기를 짧게 좀 말씀드리면, 이게 이제 다주택자, 그러니까 1주택자, 다주택자 개념을 좀 바꾼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았더니, 우선 1주택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개념이 바뀌는데, 내용을 보니까 소형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이거는 1주택자로 그대로 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. 뭐 청약을 할 때라든지 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도권은 3억 원, 지방은 2억 원 이하에,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제 상당한 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인정을 한다,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, 주임사라고도 하고 등임사라고도 하는데, 이 제도가 바뀝니다.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주택공사에 소형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했어요. 뭐 큰 의미는 아닌데, 이 얘기는 집값이 내리고 또 2주택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집을 팔고자 하면 사적시장에서 할 게 아니라 LH에서 사준다,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
공공임대 아파트를 10만 7천 호에서 11만 5천 호로 늘리겠다. 이것도 뭐 근데 굉장히 큰 뭐 변화는 아니죠. 그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가 이제 선호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,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것들은 아시죠? 이런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분양가와 임대료를 좀 낮추겠다. 요즘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인 경우 만약에 지방에 인구가 소멸하는 감소하는 지역이 약 89개, 90개 지역이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? 지방에 이런 지역에 앞으로 세컨드 홈이라고 그래서 별장이죠. 세컨드 하우스, 세컨드 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.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? 인구가 감소하는 전 모든 지방 도시가 아니라 이런 지역에 세컨하우스, 은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죠.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, 2주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1주택에 준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. 그렇게 되면 뭐 지방 경제를 살리고 또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뭐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러나 이제 어떤 지역 또 이 대상이 어떤 주택으로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좀 뒤로 미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폭넓게 탄력성 있게 인정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YTN 연합뉴스, 뭐 MBN 여기 TV조선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뉴스에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은퇴자들이라고 아무것이나 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좀 높아야 되고요. 또 그 세컨 하우스를 뭐 아무데나 하겠습니까? 경치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고 또 관광 명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곳들이 주로 될 테인데 쏠림 현상 제가 보기에는 뭐 동해안, 서해안, 남해안 바닷가로 우선 몰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겠어요? 그런데 이 뭐 땅이나 넓은 전환주택, 뭐 호화주택 이런 거는 또 제외될 가능성이 많죠. 근데 좀 넓게 인정해야 지방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0가지 제가 그냥 중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아시고 이런 제도가 바뀐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적어도 뭐 세금이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대책도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